자, 이제 취임하에 뒤집기로 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의사 이번 주 매우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또 나오셨고요. IES의 김태성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현 의사님 항상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질문을 드리자면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보통은 코스닥이 밀리고 코스피만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적이다가 오늘은 코스닥이 강세, 코스피는 좀 답보 상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도는 얘기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라는 큰 타이틀이겠죠. 거기에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융위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또 했는데 전형적인 그 문구들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과거에 이 정책을 보면은 약간 우회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이례적으로는 제 기억에는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빚내서 부동산 사라, 집 사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당시에는 와, 정부가 저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항상 그 FX 외환 시장이나 이럴 때 보면 일본의 정책을 약간 부러워하거든요. 일본은 묵직하게 그냥 쓱 뭘 하나 내비치면은 시장에 그 기능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직접적으로 하면은 작동이 잘 안 되고 반대로 되거나 막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약간 직접적인 시장 정책을 특히 주식시장에 관해서는 많이 나와요. 네.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 김태성 본부장부터 오늘 가볼까요? 일단 현재 정부에서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보다는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듯한 이야기들이 집권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폐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의 테크주들을 보면서 쉼없이 달려왔던 반도체 IT들에 대한 어떤 쉬어가는 현상들이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의 수급 약간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나? 또 그 타이밍에 장 전부터 이제 코스피 4천 시대에 맞춰서 코스피 4천 시대에 맞춰서 코스닥도 1000포인트, 그러니까 천사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 관련 종목군들보다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보면 한 60에서 70%가 제약바이오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0% 정도가 에코프로를 비롯한 전기차일 것 같고 일부 엔터주 그리고 일부 게임주가 이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금리 인하라고 하는 키워드에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면 이 흐름은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아니라 실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실적을 지금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굉장히 높게 잡아보셔도 괜찮은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의사는 정부 정책 얘기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정책이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 쪽에서 오보일 경우에는 뭐 확실히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절반은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뭐 일부 로봇주하고 제약바이오는 유가증권 시장의 주요 종목보다 더 갔으면 더 갔지 못 간 건 없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그 IT 소부장 쪽도 주가 조정이 조금 크게 나타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익 한 번 못 맞췄다고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괴리가 좀 심하게 벌어진 종목군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일단 그 심리 자체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 계좌는 녹아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일정 부분의 대책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도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창구 기준으로 파는 종목도 대부분 플러스예요. 네. 그 얘기는 누군가 대형주에 대해서 강하게 같이 베팅해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뭐 매일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뭐 시장 주도력은 여전히 코스피에 있고 IT 종목에 있는 건 맞지만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이 낙폭 줄이기 혹은 이 수익률을 조금 맞춰가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전략은 아마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자정 기능이 있다면은 신뢰도를 높여서 자, 근데 그동안의 이 코스닥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참 그렇다. 그렇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손을 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 뭐 매출 150억인가요? 뭐 기준들이 서서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뭐 하는 기업이지? 라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아요, 사실은. 네. 뭐 동전 주식도 그렇고, 물론 주가라는 거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는데, 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카더라, 뭔가를 우리는 워너비, 그러니까 할 거야, 추진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이제 제가 비합리적인 거는 이제 자본금이 비대한데 매출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본금이 비대한 거는 그 주식 발행이잖아요. CBBW 예전에. 그러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주가 띄우고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먹튀. 그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뭐지? 그렇다며 뭐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손 잘 되겠죠? 저는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왕 될 거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보다 명확하고 과감하게 좀 손을 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제법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간혹 가다 보면 이 기업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렇죠.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바꿔서. 네, 매번 이 종- 바꿔가지고 그렇죠. 미쳐버리겠어요. 이 방송할 종목이 때마다. 어디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을 해보면 이 종목이 상장 폐지는 안 됐지만 사명이 바뀌어서 여전히 살아남았구나. 그런데 살아남은 그 상태의 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전주의거나 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거나.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정부 차원에서 만약 이쪽에 대한 규제 강화를 하게 된다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보다 이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유예 없이 그냥 빠르게 해주는 게 오히려 시장 상황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려 하지 않고 이미 뭐 그러고 있죠. 코스닥 네. 시장에서 좀 탈피를 해서 조금 더 나은 코스피 시장으로 가려 하고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좀 낯설게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잡아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건 이제 정부 탓, 남 탓하는 것보다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쌀 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 때라는 그 기준 자체가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들이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조건 이제 주가 위치가 낮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그러한 좀 매매 전략들은 빠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전부 몰아 넣어가지고 다 같이 리스크를 끌어안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특성은 불지를 놓으면 확 타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 상장이라고 하는 IPO 제도도 문제가 많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바 특정한 증권사들이 그들만의 스크럽과 리그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뻥 튀겨서 상장하면 왁 쏟아지고 일반 주주들은 공모 시장에 참여하면은 거의 주질 않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모험 자본을 투자해서 뭐 IMA 같은 계좌들 최근에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배정할 때 특혜를 줘요. 그죠? 그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IPO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뭐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자본시장의 뭐 악습이라면 악습, 구습이라면 구습이라고 있는 게 그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그 대주주가 지분 매각하면서 서로 이제 돌려막기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증자해 놓고 제3자 배정으로 증자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그 이후에 서로 비싸게 판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의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주주 지분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 여당과 더불어서 네.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좀 100%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모험 자본과 IPO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성격의 그 지원책과 더불어서 반대로 채찍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장을 시켰는데 그 상장의 주가가 크게 뭐 내려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증권사가 잡은 그런 적정 가격이 너무 벗어나게 되면 증권사가 뭐 전량 인수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상장 가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그런 규제도 더불어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포함한 전체적인 펀드의 양을 이런 모험 자본 쪽으로 늘려가는 그런 이 당근 전략도 동시에 좀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소위 대주주 지분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 또 뭐 또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나 보네요. 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당근 채찍이 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지금 그 구습으로 남아있는 악습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좀 더 깨부술 수 있는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IPO 가격의 상대적인 버블 이런 것들도 증권사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하니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서 내놔야지 만약에 일방적인 뭐 당근책만 나온다든지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시장 전체가 부풀면서 그 안에서 또 버블이 생기는 그런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또 똑같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은 항상 그렇지만 뭐 유전무죄 원칙이 아직도 불변으로, 미국이나 뭐 항상 선진 자본시장 보면은 메이도프 사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메이도프 뭐 증권거래 SEC 위원장까지 했었는데 300년형인가 받았죠. 예. 그게 이제 건바이 건으로 이 우리나라는 이제 통합 합산으로 형량을 매기다 보니까 그냥 뭐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은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패가망신이지 주가 조작범은 패가망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합산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개법만. 제일 높은 것만 그죠. 부여하니까. 아주 좋은 나라죠. 자, 잘 되길 바라면서 두 번째 주제로 뭐 알아서 잘 고치겠죠. 뭐 그건 저희가 근데 목소리는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번 도돌이표처럼 뭔가 시장의 이야기들을 하면은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돌아가면은 결국은 또 똑같아져 갖고 이걸 몇십 년째 보고 있으니 잘 되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좀 잘 될까? 뭐 이 결론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별 저는- 종목 장세? 뭐 저는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 쪽이라든 로봇 이런 쪽은 원래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올해 뭐 유가증권 시장보다 더 잘 나갔기 때문에 이런 쪽은 빼고 네. 그러면 지금 잘 나가다가 확 꺾인 예를 들어서 뭐 IT 소부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이 늘었는데도 이익이 컨센서스 못 맞췄다고 주가 급락한 뭐 엔터 이런 종목군들의 반발력이 얼마나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 결국은 실적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런 종목군들의 복원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가 아마 코스닥 시장의 그 체력이나 건강도를 조금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지표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은 코스닥 시장. 일단 제가 앞서서도 한번 좀 이야기 드렸지만 코스닥 증시의 가장 또 비중이 큰 쪽이 제약바이오라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결국엔 뭐 기존의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코오롱 티슈지는 원래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잘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잘 나가지 않았던 제약바이오사들도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들을 좀 언급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매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던 것은 영업이익률이 저조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최근 2분기, 3분기에 보면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제약도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 만약 이들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안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형 제약사 그리고 로봇주들이 좋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좀 잠들어 있었던 종목군들까지 수급이 몰리게 된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기록했던 932포인트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언급드린 섹터 중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움직이는 SPG라든지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 감속기 분야에서 국산화 내재화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지금 로봇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들은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 움직일 종목군들을 움직인다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노공업처럼 그러니까 TPU가 좋냐 GPU가 좋냐의 의미 없는 싸움에 그래도 지금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은 그나마 낙수 효과를 완벽하게 또 받아볼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네. 이쪽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코스닥 조금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연결 지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서 좀 내려와서 산업으로 가는 섹터로 반도체 얘기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우리는 승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뭐 어차피 뭐 엔비디아가 뭐 GPU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TPU 구글이 싸워서 붙든 메모리는 다 들어가니까 틀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 아닌데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집산할 때 가장 큰 변동의 요소로 반도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변동이 너무 커버리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계속 메모리 가격이 무한정으로 오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핵심은 그 부분이죠. 결국은 지금 그 캐펙스를 누구도 멈추지 않고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까지 이제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어지는 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크게 뭐 밀리거나 우리 산업이 크게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미국의 빅4와 그다음에 국가들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뭐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죠. 투자는 당연히 하고 싶겠지만 한도는 다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UA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7기가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돈은 뭐 있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경우 그 정도의 양을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 기간도 몇 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기간이 계속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설비 대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또 모니타이징 문제도 있죠. 네. 서비스 업체들이 과연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변동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하이닉스 70조, 보수적으로 잡아서 삼성전자 90조 정도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 현재 시총은 그럼 비싸냐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잡고 있는 증권사들 예측치 하단으로 내려와도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뭐 너무 싼 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 600조, SK하이닉스 400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말로 70조, 90조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면 지금도 너무 싼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빅2에 대해서는 여전히 흔들릴 게 없는 건 맞고 오히려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설비 투자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이사 또. 네, 일단 뭐 저도 반도체 IT의 어떤 주도주의 성격은 크게 바뀌지 않는 가운데 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냐 지금 구글이냐의 의미 없는 싸움에 사실 엔비디아의 어떤 계속해서 나왔었던 관심도가 조금은 줄어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AI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 속에 섹터 내에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글의 TPU 시장이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100에 10에서 15% 정도. 그럼 나머지 80에서 85% 혹은 90%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좋냐 안 좋냐 이것을 따져보기보단 낙수 효과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쪽이 어디냐 그리고 낙수 효과를 끝까지 보려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저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D램 그러니까 DDR4, DDR5의 현물 가격 변화인 것 같습니다. 현물 가격이 약간 또 주춤거리면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어떤 쉬어가는 양상들이 좀 나올 수 있고 다시 또 현물 가격이 치솟게 되면 또 반도체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것을 보면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논란은 필요 없다. 할머니는 살아계시다. 뭐 이렇게 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또 함께해 주셨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이번 한 주 고생하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